됐습니까? 연이어서 결론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문화의 부패성과 죄성을 드러나게 하지만 우리 자신도 특정 문화의 조건적이며 제한적 이해를 벗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의 문화 속에서 복음을 들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문화의 만남에서 문화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이해 또한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화권에 속한 교회들의 신학적 만남과 친교와 신뢰적 대화를 통해서 최선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목적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죠. 제3장에서 타문화권 선교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문화적 다양성과 선교사. 한 선교사가 이 타문화권에 들어갈 때 먼저 이 허니문 단계를 거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여요. 그들의 이런 삶의 모습, 순수한 모습, 가난하지만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반갑게 대하고 이런 걸 보면 허니문 단계입니다.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여요. 이때는 이 문화적 다양성 속에서 이게 이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그런 이 단계이죠. 근데 이제 이 허니문 단계를 좀 지나면은 적응 단계가 되어요. 적응을 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의 배신과 약속 지키지 않고 그리고 때로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적응 단계를 거치면서 수많은 아픔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 기간을 지나고 나면 나중에 현지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해요.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간 그 지역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는. 사실은 그게 이제 이게 적응 단계예요.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도 처음에는 정말 중국 사람들 사랑해서 갔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게 문화가 다르고 느리고 뭐 말도 안 듣는 것 같고 이러니까 나중에 미워지더라고요. 이 축구를 해도 한국하고 중국하고 축구하면 당연히 한국이 이기기를 원하지만 중국하고 다른 나라하고 이 축구를 해도 중국이 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 현지 사람들이 너무 미워가지고 그런 단계까지. 그래서 사실은 그런 단계가 적응 단계라는 거죠. 이제 적응 단계를 지나고 나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사랑하는 단계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보통 이런 과정을 겪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선교사로서 약 한 25년 이렇게 지나다가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 같아요. 이 다른 문화 속에서 새내기 이 선교사로서 이제 처음 들어가게 되면은 이 경험해야 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맨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언어 습득입니다. 이 언어 습득의 이 단계를 잘 통과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웬만하면은 이제 이 현지인들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인들 대상으로 쉽게 사역하고자 하는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반드시 언어는 극복해야 한다. 언어는 이렇게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를 극복하지 않으면은 내가 전해야 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어는 적어도 3년 정도는 언어를 배우는데 좀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줄 압니다. 새로운 문화를 접하기 때문에 이 문화적인 충격을 많이 받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이제 현지인들 이렇게 만날 때에 약속 시간을 이제 6시에 이렇게 약속 시간을 정하면은 우리는 보통 이제 뭐 늦더라도 한 10분 정도 이렇게 이제 허용을 하잖아요. 10분이 아니라 30분 넣는 건 보통인 거예요. 그리고 1시간 넣는 건 보통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다음날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문화 충격이라는 게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이 문화를 이해하고 나면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잘 받아들이게 돼요. 물론 이제 그들의 이런 시간 개념이라는 게
물론 뭐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도 왜 그런 이런 이 굉장히 늦어지는 이 그들의 말로 빌자면 고무시계라 그래요. 고무시계. 예를 들면은 6시에 뭐 저녁 6시에 어떤 행사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적인 개념으로는 6시에 딱 참여해가지고 6시에 이제 그 행사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의 개념은 뭐냐면은 참가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6시 반에 오는 사람이 있고 7시가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모였을 때 7시, 8시 이렇게 됐을 때 사람이 거의 다 모였을 때 그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는 이런 전혀 다른 그런 개념이에요. 열대지방에 있다 보니까 시간적인 이런 개념도 별로 없어요. 우리 한국은 사계절이 있잖아요. 겨울이 오기 전에 가을에 모든 것을 예비해야 되는 그런 준비성을 미리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개념도 있고 미리 계획 세우고 준비하고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들은 이전 같으면은 밖에 나가기만 해도 뭐 바나나가 있고 과일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계획 세우는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연이어서 시간 개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에 대한 이런 컨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가면은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겪게 되는 이 어려움들이 뭐냐면 문화 충격이에요. 특별히 시간에 대한 이런 문화 충격이 커요. 그래서 미리 이해를 하고 나면은 아무래도 이런 충격이 적을 것이다. 그리고 새내기 선교사로서 이 받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이 사계절이 있는 그런 지방에 있다가 1년 12달 더운 그런 지방에 가다 보면 육체적으로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정신적으로 이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마음에 있는 거 풀어내지 못하는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역에서 이런 스트레스,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또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현지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좀 잘 유지를 하는가. 현지인들과 관계를 갖지 못하면 선교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별히 선교사가 처음에 가서 어디에 사느냐, 주거지를 어디에 정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접촉되는 사람들이 결정되어지거든요. 만일에 좀 더 잘 사는 사람들끼리 지내는 그런 지역에 살게 된다면 빈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아마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처음에 만일에 선교사로 파송이 된다면 어려운 지역에서, 물론 그들과 똑같이 어렵게 이렇게 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능하면 어려운 지역에 그렇게 살아서 그들과 접촉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의 이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접촉을 하지 않으면 그들의 문화를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지인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아울러서 다른 선교사와의 관계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국인이거든요. 한국이다 보니까 때로는 마음에 있는 이런 것들을 나눌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감정적인 것들이 해소될 필요가 있는 거죠. 늘 이렇게 현지 언어로만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 감정적으로 고갈이 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발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이 남편 선교사는 아내 선교사에 대한 이런 이해가 많이 필요합니다. 남편은 선교하느라고 밖에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내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요. 그러면 아내가 나중에 이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정신적으로 아주 어려운 그런 처지에 놓이는 그런 제가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특별히 남편 선교사는 아내 선교사에 대한 이런 배려, 그리고 다른 선교사님들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출구를 열어줘서 아내가 이런 이 정서적인 문제에서 이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발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울러서 이제 귀국하는 중년 선교사의 문화 재적응.
철수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이 파송교회나 이 철수하는 본인 선교사나 철수를 하게 되면은 실패한 선교사라는 이런 생각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게 안 맞았어, 전혀 안 맞아서 이렇게 철수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게 선교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 본인 스스로 자책하게 되는 거죠. 나는 실패한 선교사다. 그리고 이제 파송교회에서도 보는 눈이 이제 달갑지 않은 거죠. 그럴 때 이제 겪는 어려움. 사실은 이제 선교사로서 이제 어떻게 현재 적응하기 곤란한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럴 경우에 얼마든지 철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도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한 선교사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도 섬길 수가 있고 파송되어 그 한 지역에서 섬길 수도 있다는 이런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로는 휴가 혹은 업무차 일식 휴가하는 선교사들이 이 문화적으로 참 재정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전에 다른 친구들과 이렇게 이제 통화를 하면은 다 의식을 하는 게 뭐냐면 이 전화는 누군가가 듣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이런 스트레스가 제가 이제 한국에 나와가지고 한 6개월까지 이 전화를 누군가가 듣고 있지.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한국이지. 괜찮지. 이것뿐만 아니고 이게 선교사들이 겪는 이런 어려움들이 아주 많아요. 이제 이 새로운 문화, 특별히 또 이제 그 귀국했을 때 이런 문화적으로 재적응하는 문제가 어떤 이런 문제만 있겠습니까? 다양하게 많거든요. 이게 이 재적응할 때 스스로도 자신을 용납하는 것이 필요하고 파송 교회에서도 그런 선교사들을 용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문화 파도를 타는 선교사. 우리가 이제 그 서핑을 할 때 이제 그 파도를 탐으로 인해서 이게 쉽게 이제 가게 되듯이 이런 문화 파도를 타는 선교사가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배우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겸손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신자이든지 불신자이든지 누구든지 막론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질 때에 현지인들도 이 선교사를 용납해 주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이 언어를 배울 때 정확하게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뭐 한 1년, 2년 이렇게 언어를 배우면서 실수하고 이런 거는 이게 잘 용납이 되어져요. 그런데 2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틀린 언어를 구사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참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어를 배울 때 그리고 이런 문화를 배울 때, 풍습을 배울 때 정확하게 배우는 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문화 혹은 언어를 배울 때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특별히 언어를 배울 때 실습 위주의 언어 학교를 선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그 인도네시아를 배울 때 오늘 배운 것을 내일 반드시 실습을 해요. 아니면 오늘 중에 실습을 해요. 그리고 내일 학교에 와서 발표를 해요. 그것을 이 학생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오늘 배운 거를 밖에 나가서 당신 이름이 뭐냐, 당신은 가족이 몇이냐, 당신 나이가 얼마냐, 그런 이런 가족들에 대한 이런 질문들. 제가 이제 있는 인도네시아 그 반동에는 그 사람들 문화가 가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걸 아주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물어보고 이제 대화를 조금씩 이제 넓혀 나가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 학교에 와서 그래서 발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실습 위주를 통해서 언어가 아주 좀 이 진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언어가 좀 되었을 때 제가 좀 권해 드리는 것은 배운 대로 그 사역을 좀 시작해 보도록 권면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언어를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에 이제 사역하려고 그러는데,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에 하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있을 경우에는 1년 반 지나고 나서 제가 바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물론 언어는 부족하죠. 그런데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은 부족한 언어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인도할 수 있거든요. 좋은 질문을 만들면은 그들이 답하거든요. 내가 다 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좋은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그들이 답해요. 그러면 내가 들으면서 또 언어가 또 느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여튼 사역을 시작을 하면은 이 언어가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적어도 한 3번 정도 설교를 계속했어요. 설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 구조로 이제 억지로 이제 이렇게 넣다 보니까 언어가 좀 진보가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제 현지인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은 세계의 이 공용어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 통하지 않는 그런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현지인을 사랑하면은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을 향해서 이제 마음을 열고 결국 궁극적으로 복음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현지인을 사랑이 참으로 중요한 줄 압니다. 그리고 에너지의 한 10%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갈되어요. 저도 이제 초창기에 중국에서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1년 중 3월부터 10월, 11월 때까지 너무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병원에서 일을 했는데 뭐 맡은 일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11월 달 되면 번아웃이 돼버려요. 육체적으로 완전히 고갈되어가지고 어떤 힘을 전혀 쓸 수 없는 이런 걸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꼭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또 연애에서 이제 정서 관리를 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유를 가지고 때로는 음악도 듣고 이건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육신적 선교사, 이 성육신적인 삶은 물과 기름처럼 분리된 삶이 아니라 이런 융화되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거지를 선택을 할 때 좀 잘 선택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과 쉽게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문화 상대주의와 문화 우월주의 및 문화 열등주의의 그런 극복을 해야 한다. 우월한 문화란 없습니다. 사실은 또 열등한 문화도 없습니다. 이 복음과 연관돼서 이 죄가 되는 그런 문화 외에 우월한 문화도 없고 열등한 문화도 없습니다. 문화 상대주의가 필요하다. 모든 문화가 다 동등하고 선하다는 것은 성서의 입장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문화 상대주의. 그렇지만 이게 무시해서도 안 되고 내 문화가 우월하다는 그런 것에 빠져서도 안 된다. 그죠? 성육신적 선교사. 선교사는 이중문화적 사람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 문화가 있죠. 그리고 이제 선교지의 그런 문화를 습득해 나가고 함께하는 그런 문화, 이중문화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지 지역뿐만 아니라 모국의 문화 속에서도 이방인이 되지 않아야 한다. 자기 속에 선교지 문화와 모국의 문화를 다 수용하면서도 혼합적이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성육신적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이중문화 선교사 공동체. 이중문화 선교사 공동체의 문제점은 이 현지에서 이제 어떤 공동체를 세워 나갈 때 현지인과 선교사를 구별하는 이런 문제점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선교 단체 같은 경우에는 한국 선교사와 타문화권 선교사 얼마든지 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 4장에서 신학적 상황화, 이 상황화 신학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종교와 문화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서적인 배경은 히브리와 그리스와 로마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이 신앙이 생겨졌기 때문에 결코 이런 이 종교와 문화는 결코 분리되어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신학적 상황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비서구권 복음화에 의한 시대적 요구입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세계 선교사 이런 대회를 하면서 이전에는 서구권 이런 선교사들이 자기들 주체로 다 했어요. 자기들이 이 세계 선교사 대회를 주도권을 다 잡고 선교지에 가서도 사실 자기들의 문화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서구권 이런 선교사 혹은 이런 목회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좀 반대 의견 그것을 표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시대적인 이 요구를 그들에게 하였던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이 상황화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현지 상황에 맞는 그러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이제 이 컨셉의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신학적 상황화의 한계는 뭐냐? 텍스트와 콘텍스트의 긴장 관계이다. 이 텍스트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콘텍스트 상황의 이런 긴장 관계이다. 이것을 이제 잘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지 상황 이런 긴장 관계가 바로 신학적 상황의 한계이다. 그래서 중간 이 긴장 관계를 잘 이렇게 조절하는 것이 이 선교사의 몫인 것 같습니다. 신학적 상황의 역사는 1928년 예루살렘 선교 공의에서 효율적인 선교를 위해서 국가별 문화 차이에 중요시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이후에 쭉 이렇게 나오면서 1972년 로잔 국제전도대회에서 타이완 신학자 쇼키코가 상황화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선교지에 보면은 상황화라는 말이 아주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지 문화에 맞는 그러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래서 상황화 선교라는 그런 말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신학적 상황화의 여러 모델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번역적 모델이 있고요. 번역적 모델의 전제는 초문화적 진리인 복음에다가 모든 문화는 같은 구조라는 이런 확신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번역적 모델은 지지를 받지는 못해요. 큰 지지를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문화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수용적 모델이 있습니다. 신학적 상황화 과정에서 복음과 문화적 상황과의 근본적 만남을 추구하는 겁니다. 전제는 뭐냐면 수용자의 주도적 역할, 뭐냐면 현지인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 종교 혼합주의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 문화를 다 수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문화적 상황만 고려해가지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이런 상황을 고려치 않게 되고 문화적 이 상황만 고려해가지고 이 복음과 이 문화와 이게 섞여져 가지고 혼합될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로 이게 이 적합한 방법인데 실천적 모델입니다. 사회적 상황에 제일 큰 관심이 있습니다. 구스타보 구테레스는 신학은 반드시 실천해서 선지자적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제는 뭐냐면은 성서는 절대적이거나 초문화적이 아닌 역사 가운데 상황과 사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기록으로 이해를 했다. 그리고 방법론에서 막스주의적 분석의 방법으로 인간 사회의 모든 갈등과 무질서의 요소를 이해를 했다. 잠깐. 목사님, 잠깐만, 좀 스톱. 이쪽에서. 실천적 모델 여기서부터 내 다시 2번 저거 마치고 잠 끄시고 수용적 모델 저거 마치고 3번부터 다시 할게요.